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송상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서문학 하면은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어와 스페인 어학, 그 다음에 스페인 문학, 그 다음에 또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전공하는 공부하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페인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것이 저희 학과 졸업생 중에 손미나라는 졸업생이 있는데 손미나 아나운서가 쓴 책 제목이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 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열정,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릴 겁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열정과 자유, 그 다음에 창조,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릴 텐데요. 저희과의 커리큘럼도 이러한 키워드에 상당히 맞게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공 필수 과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어문 계열 학과가 주로 어학과 문학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어학 문학뿐만이 아니라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학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우선 스페인어에 관련된 스페인어를 고도로 향상화시키기 위한 여러 이제 교양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 어학해서 어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서어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심화적인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과 중남미 문학에 관련된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장르적으로나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에 있어서도 문화사, 사상사,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에 이르는, 그 다음에 인턴십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설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문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그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는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1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과에서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에,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명문 대학인 살라망카 대학에서 한 학기를 수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처에서 개설하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대학에 여러분들이 파견을 가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한 10개에 이르는 대학과 멕시코의 한 대여섯 개에 이르는 대학, 페루의 서너 개에 이르는 대학, 그 다음에 쿠바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칠레 등, 콜롬비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으로 수학을 할 수 있고, 또 7+1과 교환학생을 겸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년 학창 시절 동안에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양 대륙에서 수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20대 초반에서의 여러분들의 이 글로벌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아갈 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자유롭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여러 해외에서의 수학할 수 있는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연 주제인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에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텐데요. 이 메소아메리카라는 용어는 고고학적인 용어로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고대 멕시코, 아스텍이라든지 마야 문명 등 여러 고대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을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고대 멕시코의 우주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근대 멕시코와 고대 멕시코의 나름대로의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는 근대적이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학자들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 신대륙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구대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지와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정복을 하면서 근데 그들의 어떤 가톨릭 종교라든지 그들의 문명 체계를 신대륙에 이식했다라는 점에서 1492년부터 근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아니면은 19세기 초에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면서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이 라틴 아메리카에 퍼지게 되면서 근대 어떤 정치 철학 사상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1880년대 이후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810년대 독립을 쟁취했지만 80년대까지 상당히 자유파와 보수파 간의 내전에 준하는 그런 혼동기였거든요. 근데 그 혼동기가 80년대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국민국가가 안정된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서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기치를 내세우는 1880년대 이후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에 비로소 그 민중들이 어떤 주권의식을 가지고 정치행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그 1910년 이후부터 근대성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에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492년이라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사건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있어서의 거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는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 그리고 포스트 모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남미 문학을 생각하면 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보르헤스와 같은 작가들을 떠올릴 텐데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그 용어는 특히 가르시아 마르케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작가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의 어떤 작품의 특징을 많은 비평가들이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지칭하는데, 100년의 고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 그리고 종말론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무언가
정근대적인 요소 시각에서 본다면은 근대적인 어떤 그 문물들이 마술적으로 보일 테고, 그리고 오늘날의 근대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전근대적인 어떤 생활 세계 속에 사는 이 백년의 고독 속의 마콘도의 주민들이 상당히 매혹적으로 마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매직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도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특징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의 한 부족어인 또홀로발 부족어에는 그 한 통사론에서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나는 뭐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너를이라는 말, 너라는 그 타자를, 그러니까 타자화하지 않고 나와 너는 사랑한다. 즉 주격 보호만이 존재함으로써 나와 너라는 우리만이 존재하는, 즉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너를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는 그런 사유 방식이 뼛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그들의 어떤 통사 구조에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깔뿔리는 이 아스텍이나 마야 일대에서 그들이 어떤 우리 두레나 개처럼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이제 곡물을 나눠 갖는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잉카 지역, 안데스 지역에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문화와 그 다음에 서양 문화, 그 다음에 나중에 흑인 노예로 온 그 아프리카 문화가 혼종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화적인 하이브리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바로크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멕시코의 지식인인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경우에는 이런 그 멕시코에는 원주민과 백인들의 피가 섞인 메스티소 인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메스티소 인종을 우주적 인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파울로 그 비엔날레의 그 모토는 캐니발리즘입니다. 캐니발리즘은 식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문화에 이 원주민 문화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 문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가 이렇게 뒤섞여서 이 브라질이라는 한 몸 안에 이렇게 다 뒤엉켜 있는, 미국으로 치면 멜팅 팟의 개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캐니발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를 섭식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적인 공존, 혼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전근대적인 요소, 그 원주민적인 문명의 어떤 영향이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문화, 그 다음에 여러 인종들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러한 문화적 혼종의 상태가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주의가 강하다고 했는데, 즉 타자와 공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더불어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스티소라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인종적인 혼혈,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 사이의 물라또라고 하는 인종, 그 다음에 흑인과 원주민 사이의 삼보라는 여러 그 인종들이 생물학적인 어떤 혼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요, 피해 그 섞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물학적인 어떤 뒤섞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뒤섞여 가지고 스페인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뒤섞여서 원주민이면서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스페인어
스페인의 문화 코드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라디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전이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문화가 충돌을 해서 뒤섞이게 되는 통문화, 트랜스컬처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시적인가의 공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크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코코라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 엘 디아 델 로스 무에르토스, 죽은 자들의 날에 대한 소개가 잘 일어나 있죠. 그런데 멕시코 고대 이따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멕시코 고대 문화에는 항상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바로크 문화에도 죽음이 항상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스 홀바인의 그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대사인 권력이 있는 두 외교관과 사제가 있는데 그림이 비스듬하게 있죠. 이 비스듬한 그림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은 해골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력이라든지 우리 삶의 화려함 이면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바로크적인 회화가 있으면서 고대 멕시코가 담고 있는 죽음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과 그 다음에 스페인이 가지고 온 바로크 문화가 상당히 뒤엉켜 가지고 오늘날 죽음의 날의 행사에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멕시코 문화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오늘의 주제인 고대 멕시코의 우주관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이렇게 고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멕시코 문화를 깊게 안다라는 것, 우리가 깊게 안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딥 러닝을 우리가 흔히 머신 러닝이라고 하고,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이 딥 러닝 기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 이면의 데이터들을 보고 거기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서 추상화하는 것이 딥 러닝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공공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심층적인 그 외교를 한다고 할 때 딥 디플로머시라는 것도 그 해당 지역, 우리가 가령 라틴 아메리카다 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라틴 아메리카를 깊게 알려면 그 심층적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라틴 아메리카 각각의 지역에 대한 그들의 우주관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문화적인 현상들을, 그 심층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멕시코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그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흔히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의 원주민 문명 시기와 콜럼버스 이후로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10년대부터 20년대 사이에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대륙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독립국가를 천명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선포하지만 1880년대까지 자유파와 보수파 간에 상당히 내전에 준하는 갈등이 있었던,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시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1910년 멕시코 혁명으로부터 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대중 내지 민중들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의 주요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멕시코 혁명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위에 붉은 부분이 아즈텍이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을 때 아즈텍 제국이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를 말하고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노란색 부분은 마야 문명은 여러 이제 산발적인 도시국가 형태로 나타나는데, 마야 문명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녹색 부분, 안데스 산맥을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 잉카 제국이 이렇게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자들이 왔을 때 잉카라는 하나의 큰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이러한 지도는 1492년 이전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 경영을 하면서 몇 가지 부왕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 부왕청을 만들고 이제 이런 부왕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료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왕 체제를 스페인 왕이 부왕을 파견함으로써 만들게 되는데, 새로운 스페인이다 해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황금이 넘치는 곳이다 해가지고 엘도라도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보고타 인근 일대에 누에바 그라나다라는 부왕청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또 페루 부왕청을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중심으로 해서 라플라타 강 유역에 부왕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브라질이라는 또 부왕청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바로 1492년부터 1810년대까지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의 지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 라틴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거대한 어떤 시간적인 고대와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근대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시간에 따라서 매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간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메소아메리카는 기원전 2000년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정복자가 1517년 아스텍을 정복하는 그러한 그 1510년대까지 이 일대에 다양한 문명 체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 체계가 올맥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뒤늦게 만들어져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만든 그러한 문명 체계가 아스텍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멕시코 하면 아스텍, 마야만 이제 떠올릴 텐데 여러분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문명 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오래된 문명 체계인 올맥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석상이 올맥인들이 만든 거대한 두상입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800년 사이에 무려 2톤이 넘는 그런 무게에 달하는 거대 2m가 넘는 높이가 2m가 넘는 거대한 두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메리카의 원주민과는 조금 다른, 오히려 아프리카의 흑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고고학자들이 보기에는 서아프리카로부터 조난을 당한 흑인들이 이 지금 고대 멕시코 지역에 동해안에 이제 조난을 당해서 도착을 해서 상당히 이질적인 피부와 체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샤만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군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00년도 이전에 이렇게 거대한 정교한 석상을 만들 수 있었던 문명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올맥 문명 다음에 똘땡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똘땡 문명의 여러 가지 이제 토기들이 있는데, 이 똘땡 문명의 그 어떤 그 얼굴, 그 원주민들의 얼굴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마일링 페이스, 웃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명의 어떤 고대인의 얼굴을 이렇게 새길 때 이렇게 웃는 얼굴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던 문명은 똘땡 문명이 유일하다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멕시코의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는 상당히 이 웃는 얼굴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머리 장식이에요. 머리에 상당히 독특한 그 장식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것도 볼까요? 여기서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장식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머리 장식은 고대 멕시코 문명의 고대 멕시코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이 머리 장식 속에 고대 멕시코인들은 어떤 그 나름대로 독특한 캘린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시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사주를 얘기하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멕시코인들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시공간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운명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제규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자연물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러한 연결된 자연물을 나우아라고 하고, 이 자연물의 어떤 그 속성이 이 개인의 어떤 인격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애니미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장식에는 자신의 나우아, 즉 자신의 얼터 에고, 또 다른 자연과 연결된 또 다른 자아를 이 머리 장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똘땡의 가면, 네, 상당히 독특한 현상인데, 여러분 그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라고 있죠. 한쪽은 여성, 한쪽은 남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의 그 똘땡의 가면은 한쪽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한쪽은 죽은 해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병치되어서 동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겔 레온 포르티아라고 하는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그 정통한 고고학자는 이 메소아메리카의 철학의 특징으로서 이중성의 테마,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 병치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죽음이 해골과 살아있는 자의 얼굴이 반반씩 이렇게 병치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와슈테카 문명에서 그 항로인데 이거는 비의 신 그를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입에서는 이렇게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또 머리 장식이 있고 물안경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멕시코 시티에 가게 되면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해서 불과 한 10분 거리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테오티후아칸 문명 그 유적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멕시코 시티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라미드가 바로 이 테오티후아칸 문명의 이 피라미드인데,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고대 문명 체계가 있는데 그건 기원 후 10세기, 11세기에 발행했던 문명인데요. 이 테오티후아칸과 아스텍을 혼동하면 안 돼요. 아스텍 한 3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명이 바로 테오티후아칸 문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주 피라미드로 있으면서 해외 피라미드에서 달의 피라미드로 가는 길에 일부러 온듈레이션 이렇게 언덕을 만들므로써 달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달의 피라미드가 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언덕 때문에 가려서 달의 피라미드의 일부만 보이겠죠. 이렇게 달의 순환, 우리가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변화하는 달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테오티후아칸은 신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오티후아칸이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축소한 그러한 우주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피라미드가 해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해 피라미드에서 달의 피라미드로 가는 길을 죽은 자들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고대 멕시코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듯이 우주의 순환과 해와 달이 그들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에서 해와 달이 이렇게 대지의 품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해가 질 때 다시 대지의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천체가 회전하는 것이 인간이 살고 죽는 어떤 삶과 죽음의 사이클과 해와 달의 천체의 사이클이 서로 같이 상응해서 이렇게 회전적으로 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회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멕시코인들은 이 이중성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기원이 되는 신이 있어요. 기원이 되는 신을 오메테오틀이라고 하는데, 이 오메테오틀이라는 신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개체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아메바처럼 이렇게 자웅동체여서 자가 생식을 해서 여러 신들을 이 한 오메테오틀이라는 기원이 되는 한 개체의 신이 여러 신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낳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두 신이 서로 라이벌이 돼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깨살꼬아틀이라는 신이고요. 이 깨살꼬아틀이라는 신의 이름, 깨살이라는 것은 깨살이라는 새의 깃털을 의미하고요. 꼬아틀은 고대 멕시코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털 달린 뱀이죠. 동양 사상으로 치면 약간 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은 이무기와 같은, 그러니까 즉
상상의 동물이죠. 뱀인데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는 그런 느낌을, 즉 천상과 지상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quetzalcoatl은 고대 멕시코인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준, 즉 고대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하나의 문명을 심어준, 즉 그리스 신화로 치면은 그렇게 불을 전달하듯이 이 메소아메리카에서는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문명을 인간에게 전파한 신으로서 가장 인기가 있는 주요한 신이 바로 quetzalcoatl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칼리포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연기나는 거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에요. 연기는 기체고 거울은 고체죠. 그리고 연기는 대상을 뿌옇게 가리고 거울은 대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서로 상반되는 속성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quetzalcoatl도 어떤 새의 속성, 하늘을 나는 천상의 속성과 땅을 기는 지상의 속성, 서로 다른 속성들이 한 그 신의 조호 속에 깃들여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 자체도 이중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야 문명의 창세기라고 볼 수 있는 뽀폴부라는 책에 보면은 우나뿌와 익스발랑케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영웅적으로 저승의 신과 공놀이 게임을 해가지고 저승의 신을 이김으로써 그 죽은 자들의 뼈를 다시 지상으로 가져와서 멈췄던 태양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태양을 다시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나오는데 고대 멕시코인들은 태양이 멈추면은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여러 번 멈췄어요. 그래서 4번 태양이 멈췄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5번째 태양의 시기라고 이제 믿고 있고 이 5번째 태양을 바로 이러한 쌍둥이 형제들이 영웅적인 그런 그 공놀이 게임에서 저승의 사자를 이김으로써 다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러 일으켜서 다시 그리고 이제 태양도 다시 순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스텍 문명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제단 위에 바치는 인신공예를 하기도 했죠. 그걸 본 스페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악마적인 제의를 한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아즈텍 신전을 파괴하고 피라미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성당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어떤 신화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주의 지속을 위해서 그 태양의 원기를 돋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심장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제의라고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테오티후아칸이 신의 도시라고 했는데 거기 조각상을 보면은 특히 머리 장식을 보면은 여기 뱀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새의 깃털이 있죠. 그래서 quetzalcoatl을 형상화한 그런 머리 장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점점 머리 장식이 정교화되고 얼굴 사이즈만큼이나 머리 장식이 상당히 그 사이즈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멕시코 여러 문명들은 이러한 그 상형 문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스페인에서 파견된 수도사들이 이거를 악마의 책이다 해서 불살랐는데 그중 몇 개 남은
그런 그 고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형 문자 이렇게 그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각기호의 몇 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은 나선형으로 이 사각형, 이제 여러분 오른편을 보면은 이 여러 개의 사각형 그 조합으로 돼 있죠. 근데 네 개씩 하나의 조합으로 보면은 그 네 개를 잘라 가지고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즉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아래,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아래, 왼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회자를 써서 회문이라고 하는데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고대 마야인들 그리고 고대 그 아스텍인들은 우주의 순환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우주 전체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천체 순환을 따라서 문자를 해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자를 읽는 그런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날로지,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가령 이제 유사성의 한 예는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 왜냐하면은 우리 두뇌의 모양과 그 다음에 호두의 아래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의 그 어떤 천체의 순환과 글을 읽는 순서를 이렇게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읽는 그런 아날로지의 한 예로서 이런 그 마야의 상형 문자 읽는 그 순서를 하나의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두개골, 이 해골에다가 터키석과 흑요석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나의 장식을 했죠.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마야 문명에 이제 크리스탈 두개골이 나오죠. 이렇듯이 죽음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늘 어떤 삶과 죽음이 하나의 그 회전하는 쌍으로서 삶의 자양분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어떤 상징인 해골 장식이 그들의 어떤 그 민속적인 그 고대 문화부터 지금 오늘날 멕시코의 일상 문화에까지 해골 장식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의 티칼의 과테말라의 티칼이라는 대표적인 또 마야의 도시국가인데 여기서 출토된 석비의 세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각형을 네 개의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그 문자를 해독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빨렌케라고 하는 멕시코의 치아파스주의 열대 정글에서 이제 그 빨렌케 문명이 1970년대, 80년대 발견이 되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멕시코의 피라미드의 어떤 그 차이점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용도는 왕의 무덤, 파라오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고대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의 어떤 특징이 나뉘었는데 그러한 일반화에 대한 예외적인 그런 그 성격으로 이 빨렌케의 피라미드에서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제 밑에 어떤 계단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그 당시 빨렌케를 지배했던 빠까리라는 왕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뚜껑을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빠까리라는 왕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지하로부터 해서 천상으로 이제 뻗치는 생명의 나무가 빠깔 왕의 웅크린 신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에서도 몇 가지 층위가 있고 천상의 세계에서도 몇 가지 층위가 있는데 지하, 즉 죽음의 세계에서는 9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구천을 헤맨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마찬가지로 마야 문명에서도 죽음의 세계에서는 9개의 층위에 각각의 다른 층위의 어떤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던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야 남성의 자상, 여기서도 머리 장식이 상당히 이렇게 얼굴보다도 크게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펜던트 속에서 머리 장식과 펜던트를 통해서 자신의 나우알, 자신과 자연물이 연결된 그런 또 다른 자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피라미드는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 치첸 이트자의 주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이 왼쪽을 보면은 이 뱀의 어떤 그 머리가 이렇게 바닥에 있죠. 그래서 마야어로 이제 꾸꿀깐이라고 하는데 깨쌀꼬앗들에 해당되죠. 즉 깃털 달린 뱀을 이렇게 피라미드 밑부분에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 피라미드 근처에 공놀이 경기장이 있는데 여러분 고무나무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대 멕시코인들은 이 고무의 어떤 그 액을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공을 옆구리를 쓰면서 공놀이를 하면서 이 링을 통과하면 골이 돼가지고 이 공놀이 경기를 했습니다. 이 공놀이 경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공놀이 경기를 하고 나서 주장의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이 치첸 이트자의 공놀이 경기장 스테디움 옆에 마치 선주교의 그 정몽주의 선혈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핏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긴 팀의 주장의 목의 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일종의 제의용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공놀이 경기하는 그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왜 이긴 팀의 주장의 목을 뱄을까요? 그리고 이 공놀이 경기는 뭘 상징할까요? 이 링 안으로 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천체가, 해나 달이나 별이 대지의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놀이 경기를 한다는 것은 천체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놀이 경기는 우주의 모습을 재현한 하나의 제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제사가 끝난 후에는 항상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죠.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그런 피는 가장 영광스러운 피, 즉 이긴 팀의 어떤 캡틴의 목을 뱀으로써 이 어떤 천체의 끊임없는 순환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착몰이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의 에르메스처럼 인간과 신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석상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바치면 그 심장을 이 착몰의 이 접시, 배 위에 이제 이렇게 접시가 있죠. 접시에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왼쪽이 치첸 이트자의 착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대 멕시코의 이런 그 어떤
그 도상들이 아방가르드 이후에 현대 미술에도 영향을 줘서 헨리 무어의 와상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뭐 여러분 피카소가 아프리카의 그 조각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고대 멕시코의 어떤 그런 이 석상이라든지 그 어떤 그들의 조각이라든지 예술이 현 20세기 이후에 아방가르드 예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캔쿤이라고 하죠. 요즘 오늘날에도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들이 칸쿤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해변에서만 즐기시지 마시고 치첸이사라든지 뚫룸이라든지 이러한 마야 고대 유적지들이 불과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꼭 기회가 되면 가기 바라고요. 이거는 뚫룸 유적지예요. 이런 에메랄드 빛의 바다에 흰 백사장 위에 이런 고대 마야의 그 도시,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상당히 아름답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대 멕시코의 여러 문명들의 도상이라든지 이중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철학 원리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중성의 테마는 바로크 문화, 아까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그림 보면은 삶과 죽음이,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성의 그림이 이제 떠올린다면은 이 바로크 문화, 그 다음에 이 아스텍이라든지 마야의 그들의 어떤 세계관, 우주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식민지 시대 이후에 바로크 문화라든지 카톨릭의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서 오늘날의 라틴 아메리카를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어떤 특징, 하나의 양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